자녀 잃은 어머니 마음, 신은주. 저에게는 자녀 둘이 있습니다. 남편은 가끔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좋겠다. 너희 엄마 같은 사람을 엄마로 둬서.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어머니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이들에게 주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친정엄마가 지극정성으로 저희를 대하는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누군지 잘 모르는 여고생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엄마가 내 큰언니야 했지요. 본 적이 없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엄마는 그런 제게 여러 번 반복해 알려줬습니다. 좀 자란 후에야 정말 큰언니가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언니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동네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언니가 죽자 양지 바른 곳에 묻기 위해 산모퉁이를 돌고 돌아서 가야 하는 먼 곳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은 채 언니 묻은 곳을 왔다 갔다 했다고요. 새벽에도 밤중에도 그리고 밥을 먹다가도 딸이 생각나면 먼 길을 달려갔답니다. 당시 사람들은 엄마의 정신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 생각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눈에 다른 자녀들이 보였답니다. 이후 엄마는 정신을 차리고 남아있는 자녀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해가 지도록 일을 하고 와서도 우리가 먹고 싶다는 게 있으면 바로 만들어 주었고 학교 준비물이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새벽녘이라도 구해 저희 머리맡에 두고 일을 하러 갔습니다. 언젠가 엄마에게 힘들지요? 하고 물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그러더군요. 에휴, 죽으면 썩을 몸, 아끼면 뭐하겠니? 알고 보니 모든 게 자녀를 잃은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자녀 잃은 슬픔을 잊으려 몸부림쳤던 겁니다. 엄마의 인생을 통해 하늘에서 잃어버린 자녀 찾아 생명을 주시려 이 땅에 오신 하늘 어머니의 마음을 감히 짐작해 봅니다. 중심, 조현숙. 저희는 7남매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엄마 홀로 7남매를 키우셨지만 모두 탈 없이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엄마가 치매 증상을 보이십니다. 그래도 7남매의 이름은 정확히 기억하시지요? 저희들은 다 출가해 각각 흩어져 살지만 엄마가 계시기에 항상 엄마가 계신 곳으로 모입니다. 엄마가 저희들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엄마가 계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잘 만나지도 않았겠지요. 이번 어버이날에는 엄마에게 마음을 담아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한 번도 못했던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더군요. 49년 만에 처음 해본 말이니 왜 아니겠습니까? 아유, 나도 고맙고 사랑한다. 엄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만 들었을 뿐인데 어머니는 제게 정말 큰 위안이 됩니다. 천국 가족에 왜 꼭 어머니가 계셔야 하는지 잘 압니다. 어머니가 계셔야 모든 자녀들이 어머니를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이겠지요.
가슴에 사무치는 엄마, 김귀영. 엄마는 2번의 암을 이겨내셨다. 그런데 얼마 후 뼈에 전이가 되어 폐에 출혈이 생겼고 치료를 받으며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때 엄마가 부탁했다. 의사가 뭐라고 하든 자신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엄마에게 아무 말도 전하지 않았다. 사실 당시 의사는 엄마의 생이 1년도 남지 않았다고 했다. 아무 사실도 몰랐던 엄마는 의사의 말과 달리 5년을 더 사셨다. 그 시간 동안 엄마는 암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생활하셨다. 그리고 내게는 뭐든 해주려고만 하셨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엄마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내게 전화해 상품이 어떤지 물으셨다. 엄마 것인 줄 알고 괜찮다고 말하면 이틀 뒤 그 물건이 내게 배달되었다. 결혼한 자식에게 뭐라도 도움을 주는 게 엄마의 기쁨이고 행복이었다. 당시 아이를 낳고 힘들 때이다 보니 나도 엄마가 주는 걸 마냥 넙죽넙죽 받았다. 고맙고 죄송했지만 엄마의 마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엄마가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다는 다급한 아빠의 전화를 받고 병원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겨우 위기를 넘긴 엄마는 울며 달려온 딸에게 자신은 괜찮으니 걱정 말라며 도리어 우리에게 연락한 아빠를 뭐라 하셨다. 그러면서 내게 검정봉지를 내미셨다. 그 안에는 소국과 따뜻한 털옷이 담겨 있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생필품이나 옷 등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산 거란다. 당신은 죽음의 문턱에 있으면서도 추운 겨울을 날 자녀 걱정을 먼저 하신 것이다. 울컥 눈물이 솟구쳤지만 엄마 앞에서 웃어 보였다. 그렇게 긴장감이 좀 풀어질 무렵 의사로부터 엄마가 며칠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가족들이 다 모이자 엄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엄마의 죽음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내 몸이 아플 때 금방이라도 엄마가 달려올 것 같았다. 한없이 내게 베풀기만 하고 떠나셨기에 좀처럼 그 사랑이 쉽게 잊히지 않았고 그리움이 사그라지지 않아 힘들었다. 그 힘겨움은 하늘 어머니를 만나면서 조금씩 진정되었다. 엄마 생각이나 미친 듯이 울던 날이 줄고 사소하고 소소한 일상 속에 감사가 나왔다. 내게 사랑을 베풀고 가신 엄마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시온 식구들에게도 고마웠다. 무엇보다 하늘 어머니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게 정말 감사했다. 이제 넘치도록 받은 사랑 베풀며 살 것이다. 고향 김남미. 아이가 100일이 될 무렵 남편이 이직을 하면서 바빠졌고 휴일에도 대부분 출근을 했다. 자상하고 가정적인 남편이지만 어쩔 수 없이 집안일에 도움을 줄 수 없게 됐다. 100일 된 아이와 집안일을 건사하는 게 모두 내 몫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서였다. 자꾸 친정집에 내려간 게. 사실 정확히 따진다면 결혼을 하기 전부터였다. 일 때문에 서울에서 살았지만 이상하게 정이 가지 않았고 낯설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과 부대끼는 것도 힘겨웠다. 그때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고속버스를 타고 시골집에 들렀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바빠지면서 더 자주 내려간 거다. 이 버릇은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도 계속됐다. 작은 아이는 띠로 고정해 앞으로 안고 큰 아이 손과 짐가방은 양손에 꽉 쥐었다. 그 상태로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탔고 또 15분을 좋게 걸어 친정으로 향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두 아이를 살피면서 짐까지 들고 움직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고향에 갈 때만은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이다. 그냥 발걸음이 가볍고 기쁘기만 하다. 왜 이렇게 고향에 가고 싶은 걸까? 답은 엄마였다. 언제 오든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는, 내 마음을 온통 편하게 만드는 엄마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었다. 기억해보니 어렸을 때도 그랬다.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항상 가벼웠다. 농사를 짓느라 바쁜 와중에도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날 위해 간식을 만들어뒀던 엄마. 엄마가 없어도 엄마의 흔적은 집에 남아 항상 날 맞아주었다. 그렇게 날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엄마가 있기에 고향 가는 길이 고되지 않고 즐거웠던 거다. 엄마가 고향에 있는 한 내 발걸음은 언제나 그곳을 향할 거다. 김치꽁다리 김영옥. 엄마, 이것도 먹어요? 아이가 김치꽁다리를 들어 보이며 말한다. 다 먹어야 해. 수빈이도 김치 담가봐서 알잖아.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아이와 함께 김치꽁다리까지 알뜰하게 먹는다. 예전엔 김치가 귀한 줄 몰랐다. 언제나 엄마가 담가서 넉넉하게 보내줬으니까. 그렇게 사랑 가득 담긴 김치가 끊이지 않고 배달될 줄 알았다. 그런데 2년 전부터는 엄마가 연로하셔서 내가 직접 담가 먹고 있다. 70 넘은 노모는 아직도 막내딸이 어리게만 보이는지 많이 먹어서 살 좀 쪄라. 엄마가 잘 먹어야 아이들도 보살필 수 있다며 입버릇처럼 말한다. 정작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서 말이다. 어렸을 때도 엄마는 또래 친구들과 비교하며 늘 많이 먹으라 했다. 늦둥이에다 작게 태어난 내가 혹여 건강하게 자라지 못할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직접 김치를 담가 먹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알았다. 그냥 하면 되는 줄 알고 덤벼들었던 김치 담그기가 그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 고춧가루도 미리 사서 챙겨놔야 하고 젓갈과 각종 양념들도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 재료들을 잘 섞어야 맛있는 김치가 된다. 김치를 담그면 너무 힘이 들어 바로 누워서 쉰다. 그리고 엄마를 생각한다. 우리 딸은 평생 김치 담가줄란다 했던 엄마의 약속도 생각난다. 김치로 남아 끝까지 딸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다. 가끔 예전의 나처럼 김치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주부들을 본다. 그들 또한 언젠간 그 소중함을 알게 될 테지만 지금 곁에서 부모님이 챙겨주실 때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내 아이가 있기에. 민주미. 저의 시댁은 한적한 바닷가 마을입니다. 큰아이를 낳고 이듬해 추석 명절이 다가와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당시 시어머님은 배 수확철이라 한 달가량을 과수원 앞 도로가에
천막을 치고 울산에서 부산으로 오가는 사람들에게 배를 팔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일을 마칠 시간이 되면 아주버님들이나 남편이 모시러 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한 날 모두 어머니를 모시러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갔습니다. 사방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전 별 생각 없이 큰아이를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골목길로 들어서며 후회했습니다. 서울에서 자라 시골의 적막함과 어두움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릴 때부터 어두움에 대한 공포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극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논둑과 야산을 지나며 무언가 갑자기 내 앞을 막아서지는 않을까 겁이 났습니다. 그때 제 등에 업힌 아이가 생각나더군요. 아이가 당황하지 않도록 두려움을 참으며 침착하게 행동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무서운 게 나타나도 내 아이를 살려야 하기에 정신을 바싹 차렸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때만큼은 연약한 여자가 아니라 엄마였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아직도 그때 일이 생각납니다. 지금 같아서는 새 노래를 부르며 하늘 아버지 어머니를 의지해 밤길을 걸어가겠지만 그때는 아이를 지켜낼 엄마의 힘 외에는 믿을 게 없었습니다. 내 아이가 있기에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저도 엄마인가 봅니다. 어머니의 사랑. 이지연. 6살 무렵으로 기억한다. 낮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깬 나는 물을 먹기 위해 컵을 찾았다. 당시 내 컵은 토끼 모양이 그려진 분홍색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었다.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마다 엄마는 이 컵에 물을 담아 내 입에 가져다 대주었다. 하지만 나는 엄마의 반짝이는 유리컵에 마시고 싶었다. 엄마에게 나도 유리컵에 물 주세요 하면 엄마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고 혼자서 컵을 들게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유리컵을 올려뒀다. 낮잠에서 혼자 깼을 때 나는 생각했다. 기회가 왔다고. 반짝반짝 빛나는 엄마의 유리컵에 물을 마실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두근 설렜다. 살금살금 주방으로 가 까치발을 들고 꺼내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다. 의자를 가져와서 딛고 올라가 또 까치발을 세웠지만 역시나 닿지 않았다. 그렇게 약이 오를 수가 없었다. 그때 큰 쿠션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쿠션 2개를 들고 다시 주방으로 와 의자 위에 올렸고 그 위를 겨우 올라가 섰다. 그리고 컵을 향해 손을 뻗어 유리컵을 쥐었다. 기분이 좋아 의자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중심을 잃으며 떨어졌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유리컵은 산산조각이 났다. 이마는 바닥에 긁혀 까지고 손은 깨진 유리에 찔려 피가 났다. 당시 얼마나 놀랐는지 잘은 기억 안 나지만 엄청 울었던 것 같다. 한참 울다 보니 내 앞에 나보다 더 아픈 얼굴을 한 엄마가 보였다. 이걸 어떡해. 우리 애기, 이리 와봐. 엄마가 약 발라줄게. 내 손에 지혈제를 뿌리는 엄마의 눈빛이 초조해 보였다. 그때 엄마의 표정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가루 지혈제만 보면 당시 엄마의 얼굴이 생각난다. 그리고 손에 붕대를 감은 나를 업고 재워주던 엄마의 따뜻한 등과 손길도. 엄마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채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던 나.
이제는 내 뜻대로만 하려는 마음을 버려야겠다. 대신 엄마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장성한 자녀가 되어야겠다. 엄마 손 꼭 잡고. 이정숙. 8살 아들과 함께 서울에 갈 일이 생겼다. 그런데 이런저런 걱정이 되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컸다. 서울로 떠나기 며칠 전부터 아들에게 서울에서는 엄마 손 놓으면 안 돼? 하고 신신당부했다. 내 손목과 아들 손목에 줄이라도 매놓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드디어 서울로 떠나는 날, 아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마냥 싱글벙글이었다. 하지만 난 기차에 타서도 잠이 오지 않을 만큼 불안했다. 혼자 갈 때는 아무 걱정 없이 잘도 잤는데. 기차에서 내리니 서울은 예상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중얼거리듯 계속 엄마 손 놓으면 안 돼? 응? 하고 말했다. 아들도 처음엔 살짝 잡았던 내 손을 낯선 사람이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꽉 쥐었다. 엄마,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 봐요. 그래, 엄마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엄마 손 놓치면 안 돼. 알았지? 그렇게 몇 번이고 반복했다. 우리는 서울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그렇게 한 손을 꼭 잡고 다녔다. 볼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제야 서울역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여유가 생겼다. 아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데 순간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으신 아버지, 어머니 모습이 생각나 가슴이 뭉클했다. 어디선가 내 손 놓으면 안 된다 하시는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는 듯했다. 집에 도착하자 아들은 피곤했는지 금세 잠들었다.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것에 안도했다. 그리고 나도 어머니 손 놓지 않고 꼭 붙잡고 있다가 하늘 본향집에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엄마의 치매. 신홍찬. 저기, 엄마 모시고 치매 검사 받으러 갈 건데, 너 잠깐 올래? 고향에 있는 누나의 전화에 깜짝 놀랐다. 늘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히 계실 것 같은 엄마가 치매 검사를 받는다니. 눈시울이 붉어지며 짧은 시간 동안 만감이 교차했다. 얼마 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왔었다. 엄마는 잘 지내느냐며 안부가 궁금해 전화했단다. 그런데 목소리가 좋지 않았다. 연락 한 번 안 하는 아들이 서운하신 모양이었다. 그때는 그냥 전화를 미리 드리지 못한 게 죄송하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인 줄 알면서도 전화를 해 섭섭함을 토로하셨을까 싶다. 아들을 마중 나온 엄마는 내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다. 세월의 풍파를 그대로 맞은 낯설기만 한 백발의 할머니였다. 엄마는 보고 싶었다며 눈물을 쏟았다. 내 기억엔 집에 들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자식을 기다리는 엄마의 시간은 내 시간과 다른 듯 했다. 누나와 함께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가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예상대로 치매 초기란다.
일찍 아버지와 사별하고 홀로 자식을 키우며 젊음을 다 바쳤건만 이제 엄마에게 남은 건 앙상한 겉모습과 얼마 되지 않는 자식들과의 추억뿐이다. 엄마가 날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생각하니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에게 늘 소홀히 대했던 자신이 한없이 미워진다.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온 삶도 후회된다.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젠 엄마의 기억에 기쁜 일만 담기도록 노력해야겠다. 그게 불효자가 할 수 있는 작은 효가 되길 바란다. 카네이션 황주희. 아우, 뭘 그런 걸 보냈어. 아무튼 잘 쓸게. 고마워. 어버이날을 맞아 미리 우편으로 상품권을 보냈는데 엄마는 내가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그 고마움부터 전한다. 엄마의 웃는 모습에 나도 따라 웃었지만 사실 아직도 어버이날만 되면 가슴 한쪽이 아프다. 특히 카네이션 생각을 하면 더.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처음 학교에서 종이 카네이션을 만들었다. 다음 날이 어버이날이었기에 선생님은 부모님 가슴에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라고 했다.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엄마에게 달아줄 생각을 하니 설레고 기뻤다. 그런데 다음날 엄마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지 못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침에 혼이 났었다. 결국 가방에 꼭꼭 숨겨놓은 꽃을 꺼내지 않은 채 집을 나와버린 거다. 이벤트처럼 짠 하고 달아주려 했기에 정말 속상했다. 학교 가는 길 가슴에 꽃을 단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그랬다. 어떤 아주머니는 종이로 만든 꽃을 달고 계셨는데 순간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다. 그때 생각했다. 다음 해에는 더 잘 만들어서 달아주면 된다고. 하지만 그 쉬울 것 같던 일이 잘 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풍으로 쓰러져 가족 곁을 떠난 후 우리 남매는 외가에 맡겨졌고 엄마는 돈을 벌기 위해 타지로 일하러 갔기 때문이다. 엄마와 우리는 2달에 한 번 반나절의 짧은 만남만 가졌다. 그랬기에 카네이션은커녕 어버이날에 감사하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다. 전화를 하면 되건만 그때는 그러지 못했다. 외지에서 자녀 생각에 눈물 흘렸을 엄마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카네이션을 달아줄 수 있었던 그때 기회를 놓쳐버린 게 한으로 남았다. 와, 엄마, 총각김치맛 완전 예술이에요. 그래? 그럼 이따 싸줄게. 많이 먹어. 달걀 한 판수를 훌쩍 넘은 나이가 됐어도 지금도 난 쑥스러워 엄마께 감사하다는 소리를 못한다. 입에서 맴돌다가 결국엔 엄마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나다며 너스레를 떨고 만다. 그래도 엄마는 내 마음을 아는가 보다. 얼굴에 기쁨이 한가득인 걸 보면. 행복한 밥상. 이지원. 오랜만에 친정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함께 식사를 했다. 이렇다 할 음식 솜씨가 없는 게 아쉬웠다. 그런데 밥을 한술 드시던 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그 순간 아차 싶었다. 딸아이와 내 입맛에 맞게 밥을 하느라 물을 많이 부었는데 아버지는 늘 고들고들한 밥을 드셨기 때문이다. 아빠, 밥이 너무 질게 됐죠?
괜찮다. 맛있는데 뭘. 빙그레 웃으시는 아버지의 얼굴 너머로 돌아가신 할머니가 떠올랐다. 할머니의 밥 짓는 방법은 좀 독특했다. 가스레인지 뒤쪽 밑에 자그마한 돌을 하나 괴어 경사지게 만든 후 밥을 짓는 것이다. 이가 약한 할아버지는 진밥을, 큰아들인 아버지는 고들고들한 밥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밥을 지을 때 경사가 지면 밥솥 앞쪽은 단물이 몰려 질어지고 뒤는 물이 부족해 된밥이 되었다. 가족들 모두가 밥을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한 사랑이 가득 담긴 밥짓기 지혜였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아버지께 옛적 할머니가 정성스레 해주시던 밥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는 여러 생각이 나는지 그래, 그랬지. 하며 찻잔을 매만지셨다. 할머니가 그리운 만큼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밥도 그리우신 듯 했다. 나도 그렇다. 입덧이 심해 아무것도 못 먹을 때도 엄마가 해주는 밥은 먹고 싶었고, 몸이 아플 때면 엄마가 정성스레 끓여주던 흰죽이 그렇게 생각났다. 산의 진미도 몇 끼 먹으면 질리기 마련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엄마가 차려준 밥상은 전혀 질리지가 않는다. 같은 솜씨의 밥을 태어나서 수십 년을 먹는데 오히려 더 그리워지니 신기한 일임이 틀림없다. 반찬 가짓수가 적어도 어릴 적 먹던 엄마가 해준 밥이 그렇게 그리운 건 오롯이 나만을 위한 것이기에 내 허한 마음까지 달래주기 때문이 아닐까. 부러진 치아. 공지원. 엄마, 나 물컵. 아니, 내가 꺼낼게. 아이가 자기 키보다 높은 곳에 올려진 물컵을 꺼내겠다고 껑충껑충 뛰는 게 아슬아슬했습니다. 폴짝 뛰며 물컵을 잡는 순간 아이의 몸이 기우뚱했고 저는 순간적으로 아이에게 몸을 던졌습니다. 제 발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며 아이 이마와 제 치아가 부딪혔습니다. 순간 별이 보였습니다. 너무 아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마구 나왔습니다. 한참 입 주변을 움켜쥐고 주저앉아 있다가 아이가 걱정돼 바라봤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 아이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소리내 울지도 못하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척 아파하는 제 모습에 차마 자신은 아프단 말도 못하고 있던 겁니다. 아이 이마를 보니 발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더군요. 저는 너무 아팠지만 아프다는 소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그러면서 아이를 꼭 품어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치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른쪽 앞니 하나가 뿌리까지 3조각으로 갈라져 이를 뽑고 새로 해넣어야 한다는군요. 이 뿌리를 살릴 수 없을 만큼 부딪힌 충격이 컸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더 아렸습니다. 모든 엄마들의 마음이 이렇겠지요. 내 아픔은 금방 잊고 아이의 아픔을 더 염려하는 하늘 어머니께서 이 땅에 오심도 당신의 안위보다 고통받을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더 컸기 때문이었음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가을거지 정정옥. 무더운 8월의 여름날 밭에서 일하시던 엄마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와 동생 둘은 갑작스러운 비보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뇌경색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얼굴에서부터 발까지 완전히 마비가 되었고 눈동자도 초점을 잃었습니다. 온전한 건 엄마의 기억력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중환자실에 있으면서도 밭일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마음을 쓰시며 가만두면 곡식 거둘 시기를 놓친다고 걱정했습니다. 저희 3남매는 엄마의 근심을 좀 덜어주기 위해 각자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제부와 올케까지 합심해 한 명만 병원에서 엄마를 돌보고 나머지 가족들은 밭일에 매달리기로 했습니다. 모두들 힘들다는 불평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에 엄마는 고맙다면서도 자식들이 고생스러울까봐 또 걱정했습니다. 이후 여동생과 저는 엄마 곁에서 24시간 함께 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보기 좋다며 칭찬이라도 하면 엄마는 딸들이 와서 이렇게 계속 병간호를 해주고 있다며 은근히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저희는 기껏 한 달가량을 엄마 곁에서 도운 것뿐인데 45년 넘게 자식들을 위해 산 당신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저희의 수고만 칭찬하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곁에 있던 엄마가 서울로 병원을 옮기고 얼마 안 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든 듯이 편안히요. 엄마를 하늘로 보내드린 후 저희 3남매는 다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엄마가 걱정하던 가을 거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2달간이나 이어진 가을 거지. 그제야 저희는 알았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해온 일이 장정 며칠에도 힘든 것이었음을요. 저희는 엄마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하며 더욱 돈독한 우애를 나누길 약속했습니다. 그게 엄마가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일 테니까요. 버팀목 김효정 1년 전 외할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힘들 때마다 외할머니와 통화하며 위로받던 엄마는 웬일인지 빈소를 지키는 내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엄마에게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짜증을 내고 건망증이 생기더니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길 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펄쩍 뛰며 무슨 병원이냐고 할 건데 그날은 순순히 가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검사를 받은 후 혹시 몰라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습니다. 의사와 상담을 하며 엄마는 마치 외할머니에게 하듯 그간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가스레인지에 국을 올려놓고 볼일을 보러 갔다가 몇 번이나 집에 불이 날 뻔했던 일, 물건을 사고 계속 잊어버리는 일, 그러면서 혼자 있는 시간에는 밥을 먹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 누워만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환청까지 들렸다고요.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엄마는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날 엄마에게 내려진 병명은 노인불안 우울증이었습니다. 의사는 이 상태가 심해지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실 엄마의 병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잘 버텼던 건 외할머니가 버팀목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외할머니의 죽음 후 엄마의 병이 밖으로 드러난 겁니다. 엄마는 병원을 나오며 제게 고맙다 했습니다. 사실 스스로도 당신의 증세가 병인지 뭔지 몰라서 답답했다고요. 엄마가 아파하는 동안 전 제 삶을 사느라 바빴습니다. 내 속상한 건 잘도 말하면서 엄마의 기분을 물은 적 없고 내 필요한 것은 빨리 해달라 재촉하면서 엄마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려고 한 적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생전 처음 엄마에게 편지를 써 사랑한다는 말도 전하고 엄마와 통화할 때면 엄마의 얘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또 말했습니다. 고맙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되풀이해 고맙다고 합니다. 자녀의 작은 관심이 엄마에게는 한없이 고마운 일인가 봅니다. 시집 온 순간부터 며느리, 아내, 그리고 엄마로 살아온 당신. 희생은 당연한 것이 되어 쉬고 싶고 먹고 싶은 모든 욕구를 포기하고 산 당신. 그렇게 억누르며 살아온 삶이 결국 마음의 병이 되었나 봅니다. 엄마가 힘든 마음을 외할머니께 기대어 버티려 했던 것처럼 제게도 엄마는 큰 버팀목입니다. 그 버팀목이 사라진다는 생각만으로도 힘이 듭니다. 엄마가 잘 견딜 수 있게 곁에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보고픈 어머니 강경미. 제 기억 속 엄마는 항상 아팠습니다. 어렸었기에 엄마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저 매일 아픈 엄마가 못마땅해 투덜거렸습니다. 아빠는 일을 하고 돌아오시면 언제나 엄마 괜찮느냐는 안부부터 물어보셨습니다. 그 정도로 엄마가 많이 아팠던 겁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새벽 5시면 일어나 불을 떼어 밥을 지으셨고 그때마다 큰딸인 언니를 깨워 밥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언니는 저를 깨워 함께 하자고 했기에 아침마다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입버릇처럼 엄마가 죄가 많아서 아프단다. 엄마가 죽거든 너희 여섯 형제 헤어지지 말고 동생들 잘 보살펴라 하셨지요. 왜 맨날 당신 죄가 많다며 우리에게 동생들 잘 보살피라고 부탁하는지 짜증이 났습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받은 생활비를 조금씩 떼어 약값에 쓸 요량으로 그릇 밑에 숨겨두셨는데 그마저도 우리 먹을거리를 사는데 쓰셨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몹시 바쁘게 외가와 큰집 식구들에게 큰절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날 엄마는 저희 6남매를 부르고는 동생들에게는 큰 언니 말 잘 듣고 싸우지 말라 했고 언니에게는 동생들을 잘 돌보라 하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되어 엄마는 영영 만나지 못할 먼 길로 가셨습니다. 어릴 때라 저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가 외가와 큰집에 가서 자식들 좀 잘 챙겨달라며 인사를 하고 다니셨더군요. 너무 일찍 엄마와 헤어지고 보니 엄마가 그렇게 그립고 보고 싶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그리움을 잊게 해주신 분이 하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뵙는 순간 그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진 서름과 슬픔의 덩어리가 한순간에 풀어지며 녹아내렸거든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큰 사랑으로 잊게 해주신 하늘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들의 깨달음. 홍선옥. 엄마, 목이 너무 아파요.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밥을 먹다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데려갔더니 침에 석회질이 생기는 침돌증이랍니다. 의사는 수술을 해서 꺼내는 방법밖에 없다며 30분 정도면 수술을 마칠 수 있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병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로 들어가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원래 아들은 혈액 응고인자가 부족해 코피가 나면 쉬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아들의 몸에 또 문제가 생기자 건강하게 나아주지 못한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몇 배나 길어졌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마침내 담당 의사가 나오고 수술이 잘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복실로 달려가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깨지 못한 상태였지만 고통이 심한지 계속 신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입안에 작은 호수를 꽂고 있는 아들 모습에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병이 재발한 겁니다. 첫 번째 때는 걱정하는 절 위로하며 웃어주던 아들의 표정이 이번에는 안 좋았습니다. 저는 혹 아들이 원망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재수술을 마친 아들은 말도 없고 마냥 휴대폰만 매만졌습니다. 아들, 이번에도 수술 잘 됐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2번씩이나 오셨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고 물으니 그러더군요. 자신이 처음 수술 받을 때는 고통의 정도를 몰라 그냥 했는데 두 번째는 그 고통을 아니까 두려웠다고요. 작은 수술도 이러한데 하늘아버지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어떻게 또 오실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계신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으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랑의 어머니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들의 마음이 삐뚤어질까 뭘 그리 걱정했을까요? 자녀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 어머니께서 이 땅에 계심을 잊었나 봅니다. 아들을 통해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어머니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미소 신성희. 몇 해 전 남편은 축산농가에서 소를 실어 도축장으로 운반하는 일을 했다. 덩치 큰 소를 태우는 일도 힘들지만 죽음을 눈치챈 소들이 저항하며 뒷발질을 하거나 뿔로 들이받는 일이 자주 있어 그걸 잘 피하는 게 더 힘들었단다. 남편의 일이 가장 바쁜 때는 명절 전이었다. 전국에서 소를 싣고 올라오는 화물차로 도축장 주변이 북새통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해 명절이 다가올 때도 그랬다. 남편은 화물차가 너무 많이 와서
오랫동안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더 늦어져 이틀 밤을 도축장에서 머물렀다. 그리고 3일째 아침, 씻고 온 소를 내려놓기 전 소들을 한번 쭉 둘러봤다고 한다. 그러다 놀랄만한 장면을 봤단다. 암소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아 그 몸을 핥아주고 있었다고. 남편은 재빠르게 암소와 새끼를 화물차에서 내리고 도축장 관계자와 소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소 주인은 새끼를 뵌 줄 몰랐다며 다시 데려다 달라고 했고, 도축장에서도 죽기 직전 새끼를 낳은 소는 처음 본다며 경사라고 했단다. 남편과 통화하며 이 모든 일을 생중계로 듣는데 왠지 모를 감동에 울컥했다. 죽음의 기로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암소와 새끼. 만약 화물차의 줄이 짧았더라면, 남편이 하루라도 일찍 소를 도축장에 실어다 놨다면 어떻게 됐을까? 죽음의 냄새를 맡고 공포에 떨던 어미소는 뱃속의 새끼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을 것이다. 어쩌면 어미소의 간절함이 자신뿐 아니라 새끼까지도 살리지 않았을까 싶다. 이 일로 남편은 그해 말 암소와 새끼를 다 살린 공로로 도축장으로부터 상과 포상금을 받았다. 비록 짐승이지만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을 낳은 것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됐나 보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을 탄생시키는 어미의 모습은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고귀하니까. 엄마 앞에선 항상 어린아이. 박지호. 늦은 밤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렸는데 휴대폰 벨이 울렸다. 엄마다. 원래 엄마는 이 시간보다 훨씬 일찍 주무신다. 그런데 가끔 나와 통화하고 싶을 때면 잠을 쫓으며 기다렸다가 전화를 주곤 하신다. 자식된 도리로 마땅히 먼저 전화를 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 엄마는 그날 뉴스에서 본 일, 사건과 사고들을 육하 원칙에 맞춰 자세히 전해주시며 항상 당부하신다. 낯선 사람이 와서 짐을 들어달라고 할 때 조심해야 한다. 네. 휴대폰에 수상한 메시지가 오면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네. 또 요즘 불량식품이 위험하다고 하더라. 음식 조심해서 가려 먹고, 어? 사실 이러한 내용은 엄마보다 내가 더 잘 안다. 하지만 아들 생각해서 주시는 말씀이라 늘 같은 레퍼토리라도 긍정적으로 답한다. 네, 조심할게요. 집에서는 아내가 잘 챙기고 무엇보다 나도 뭐든 알아서 할 나이인데 아직도 엄마는 내가 서너 살짜리 어린아이로 보이시나 보다. 그런데 나도 부정할 수 없다. 지금껏 내 삶을 돌아보면 엄마 앞에서 항상 어린아이였기 때문이다. 이왕 어린아이가 될 바에 이제부터는 엄마에게 기쁨이 되고 미소가 되는 어린아이가 되어야겠다. 엄마를 자주 찾고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 말이다. 그래야 엄마의 걱정과 수고가 좀 덜어지지 않을까. 엄마가 되고서야. 정은정. 생일 하루 전 어김없이 엄마에게 전화가 옵니다. 내일 네 생일이잖냐. 생일에 먹는 미역국은 다르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꼭 챙겨서 먹으라. 알겠냐? 엄마는 직접 미역국을 못 끓여주는 게 마음에 걸리는지 매번 생일 하루 전에 전화해 당부를 합니다. 연세도 많은데 달력에 표시도 안 해놓고
어떻게 자식들의 생일을 일일이 기억하는지 늘 신기할 따름입니다. 평소 미역국을 좋아해서 즐겨 먹곤 하지만 한때는 미역국이 지겨워 먹기 싫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한 달 동안 미역국만 먹었을 때죠. 남편을 따라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혼자 아이를 돌보려니 너무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와서 하룻밤만 자고 가면 안 되느냐 투정을 부렸습니다. 농사일이 너무 바빠서 못 가겠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하룻밤 자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다른 친정엄마들은 몸조리 해준다고 일주일도 있다 가고 반찬도 해준다는데. 그만 가시도친 말을 툭 뱉고 말았습니다. 은정아, 내도 니한테 가고 싶다. 우리 손주도 보고 싶고 미역국도 끓여주고 싶고 니 좋아하는 반찬도 해주고 싶다.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도 더 있고 싶다. 근데 그러면 농사는 누가 짓냐? 제때 일을 해야 너희들한테 다 보내주지. 힘들어도 좀만 참아라. 입맛 없어도 미역국 많이 먹으라. 산모한테 좋단다. 그동안 엄마는 홀로 4자녀를 기르느라 평생 농사일을 하면서 쉼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엄마의 사정을 알면서도 내 몸이 힘들다고 투정을 부렸던 겁니다. 저는 아이 하나 낳고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엄마는 4자녀를 어떻게 키우셨을까요? 엄마가 되고서야 그 희생이 어렴풋이 느껴집니다. 엄마의 감사, 이은자.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을 생각하거라. 앞 못 보고 팔다리 없는 사람도 있다.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해 병원과 학교 가는 일수가 거의 비슷할 정도였던 저는 신경이 늘 날카롭고 예민했으며 모든 일에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가 제게 했던 말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살자는 뜻이었는데 그때는 그 말이 투정 좀 그만 부리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당시 엄마는 저보다 더 큰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부터 관절염을 앓아 무릎이 축구공처럼 퉁퉁 붓고 약도 듣지 않아서 걷는 것조차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니 제게 했던 엄마의 말이 실은 당신 스스로에게 했던 말인 듯 합니다. 그렇게 20여 년을 통증으로 시달리다가 의학의 발달로 수술을 받게 되어 고통에서 벗어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환갑의 나이에 췌장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엄마의 투병 생활이 이어지는 동안 못난 딸은 엄마가 고통스럽더라도 조금 더 곁에 머물러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몸은 이미 진통제로도 견딜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당시 엄마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엄마는 너무 고통스러워 아이고 아이고 신음하면서 제게 말하셨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저와 약속을 하고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벌써 10여 년 전의 일이네요. 평생 고통 속에 있었지만 평생 감사할 줄 알았던 엄마였기에 지금은 하늘에서 평안히 쉬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저 역시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살다가 하늘에서 엄마와 기쁨으로 상봉하고 싶습니다.
외할머니와 엄마 강순득. 저는 지금 손주를 둔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제 어머니와 외할머니 얘기를 하려 합니다. 어머니는 외할머니의 맏딸입니다. 어머니는 결혼을 해서 8자녀를 뒀는데 제가 태어날 즈음에서 가세가 기울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맏딸의 고생을 지켜보며 외할머니는 많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관심을 많이 두셨지요. 외할머니는 60대 때 다리를 다치시고 줄곧 거동을 못 하셨습니다. 빨리 치료를 했으면 됐는데 시기를 놓친 겁니다. 외할머니는 그 몸으로 종종 저희 집에 들러 얼마간씩 머무셨습니다. 당시 외가는 직원을 여러 두고 간의 공업을 하는 보기 드문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면 하얀 쌀이 쌀독에 가득 찼고 연탄 창고에 연탄도 가득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외할머니를 부자 할머니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어머니의 고생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외할머니의 모든 거동을 도우며 대소변을 받아야 했고 잔소리까지 고스란히 들어야 했으니까요. 물론 딸을 위한다는 거였지만 외할머니의 잔소리는 저희들 귀에도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습니다. 당시 엄마는 몸이 약하신 아버지 수발에 자식들 뒷바라지만으로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셨습니다. 외할머니는 딸 살림에 도움을 주신다며 찾으셨을지 몰라도 제가 볼 땐 어머니의 하루하루는 더욱 고단하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어머니 때문에 마음 아팠던 저는 외가에 가서 왜 우리 엄마를 고생시키느냐며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당신을 도와주시려는 외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묵묵히 모든 고생을 감내하셨지요. 지금 제가 그때의 어머니를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당신의 어머니께 해야 할 효를 당연하듯 행하신 것이었더군요.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살아 안 계신다면 대소변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오면 언젠가 하늘로 돌아가야 할 인생. 유괴 부모님께 행하는 효도도 당연한데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신 하늘 어머니께는 효를 다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어서 하늘 어머니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 효를 다 하는 예쁜 딸이 되어야겠습니다.